예,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설 연휴는 민심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차역에서 뭐 귀성 인사를 한다든지 뭐 대규모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뭐 여야 모두 그래도 뭐 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민심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이번 그 설 밥상머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화두가 될까요? 선거가 이제 목전이니까 예. 뭐 선거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보통 때 명절 때처럼 막 전국의 민심이 막 뒤섞이고 이런 현상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예. 5인 뭐 집합 금지가 여전히 뭐 가족 간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점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은 평소에 워낙에 유튜브도 많고 카톡도 많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정치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과거처럼 이제 어떤 게 모여서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는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평소에 정치에 관련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는 편인 것 같고 예.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 뭐 설 때 완전히 뭐가 이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거의 경우에 보면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판도가 바뀐 일도 꽤 있었어요. 2006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빈도는 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뭐 생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뭐 정치의 계절이니까 저는 예.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과연 이번에는 누가 승리할까? 2016년서부터 2017년, 2018년, 2020년 전국 4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그 전례가 없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도 여권이 이길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고, 이게 어차피 내년도 대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과, 두 번째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예. 누구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95년 6월 27일 첫 번째 지방선거가 있은 이후에 단 한 명의 여성 시장이라든지 여성 광역단체장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쪽으로 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여론조사가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초반에는 좀 야권이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다가오면서 오늘로 이제 D-55일 네. 선거가 남겨 있는데,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지만 앞섰어요. 역전을 한 거예요. 같은 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점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초반에는 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특히 서울 지지율로 볼 때 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 인지도는 높고 이제 여전히 뭐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예. 하나가 정당 지지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있어도 많은 악재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된 면도 좀 있고, 부동산 뭐 안정 이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면이죠. 또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안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편 선별 뭐 같이 한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좀 악재라고 할까요?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이른바 사찰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힘에게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닌 경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양당이 다 이렇게 확고하게 뭐 지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에 부응하는 면에서는 아직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다가 요즘 좀 주춤하면서
YTN이 이제 그 리얼미터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민주당이 좀 앞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크게 보면 이제 혼전 양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그 양상이 이제 D-55일 시점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선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요, 예. 이렇게 수렴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항상 이제 48대 5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다만 최근 설 연휴 바로 직전에 세 군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한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가상 대결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뉴스원하고 엠브렌에서 한 거고, 그런 조사 결과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한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고, 박영선 나경원 의원은 뭐 비슷한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서울 지역에 해서 한 건데 1,000명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사 결과하고 오늘 YTN 조사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YTN 조사 결과인데, 이거는 38.9%로 박영선 전 장관이 안철수 대표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네. 오차범위 내에서. 이 차이가 뭔가를 제가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딱 두 군데서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뉴스원 엠브레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무려 22.3%포인트를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YTN 조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박영선 전 장관 17.2%포인트로 앞서는 거로 나오는, 이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50대입니다. 50대에서 뉴스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0.3%를 이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YTN에서는 5.2%포인트로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경향성을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박영선 양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 이거는 굉장히 혼전 양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결론 하나 하고, 네. 또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도 어떤 경우에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왔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앞서는 거로 나오는, 그리고 3자 대결 구도 할 때는 여하튼 박영선 후보가 네. 다 이기는 거로 나오는,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당락을 가를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뭐 선거 공학적인 거, 정치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일화, 예. 야권의 단일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데, 단일화의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당 밖에서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그 금태섭 후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열린민주당과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박영선 후보나 지금 우상호 후보 다 이제 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일화가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역시 뭐 코로나19에 대한 그 이제 안정세가 어떻게 지속될 거냐의 문제. 안정세가 잡힐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아직 또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2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역시 또 재난지원금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변수 말고 이제 정치 이슈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가까이에 상당히 많은 또 정치적인 쟁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민생에 관련된 변수가 하나 있고, 정치 구도와 관련된 변수가 있고, 정치적 쟁점, 정치 이슈와 관련된 변수가 있고,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구도적으로 볼 때 단일화 여부, 그다음에 이제 정권 견제론이 작동할 것이냐, 정권 재창출론, 이른바 정권 안정론, 이 두 가지가 어느 쪽 추가 기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여권은 지금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방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과연 서울시장 선거로 볼 때 과연 서울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전히 정권 재창출 안정론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너무 압도적으로 모든 권력을 차지하면 또 이게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도 내년 대선도 어떻게 될 거냐에 판단을 한다면 그건
가장 큰 총론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조금 더 좀 들여다 보면 공약을 좀 살펴본다면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할 만한 어떤 공약들을 각 후보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예비 후보라서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공약에 대한 어떤 그 현실성,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어떤 그 공약 대결 이런 것들도 좀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 지금 나와 있는 공약들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가장 판단할 수 대표적인 있을까요? 건 뭐 역시 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고 확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안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D-55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 이론적인 측면에서 쟁점 지향적인 투표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게 이론상 제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그 쟁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그 쟁점을 과연 후보와 정당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쟁점으로 하여금 내가 투표장으로 가게 할 수만큼 폭발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각자 내세우는 그러한 쟁점적인 거 공약이 서로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두 가지 면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중도층을 누가 결집을 하느냐의 문제.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중도층 결집력이 가장 강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가 진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결집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뉴스원하고 엠브레인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실제로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지지에 6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도 한 67%밖에 흡수를 예.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는 결국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여당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어떠한 그 선거보다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정당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비대면 선거가 되고 비대면 선거가 되면 원래는 인물, 정당,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를 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게 40%를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이 여하튼 집권당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도 결집을 어떻게 지금 특히 박영선 후보는 중도 결집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여러 이제 그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나경원 후보의 이제 1억 원 현금 지원 공약 이 부분이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논란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현실적인 판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출산했을 때 4,500만 원. 예. 결혼하고 이제 결혼이 먼저겠습니다만 결혼한 다음에 4,500만 원. 그거 거의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조 뭐 1,7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1억 1,700? 1억 1,700원이죠. 이 숫자가 너무 좀 상식적으로 잘 와닿질 않죠. 1억을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결혼했는데 4,500만 원이면 뭐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나경원 후보의 공약도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가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국한시켜서 말을 한다면요, 말씀드린다면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공약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이제 국민들이 어렵고 또 뭐 재정 지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것이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도 보편지급이다, 선별지급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서울시가 과연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없습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니까 당연히 뭐 증세 얘기는 끊을 수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국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야 후보들이 지금 이 공약을 내세우는데 너무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말이죠. 2층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공원을 만들고 이런 공약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공약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정말 이 공약을 보고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 현금 지원성 이 지금 공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공약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정교하게 좀 이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을 좀 내세우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께서도
그런 걸 좀 잘 유심히 살펴서 후보를 지원할 거, 후보를 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저 선거철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논쟁거리입니다만은 이제 네거티브냐 이제 뭐 그 정책 검증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그 네거티브의 정확한 용어는 저 사람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네거티브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 네거티브를 상호 비방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까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그게 선거의 질을 혁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SNS 상에서 이게 빠르게 전파가 되면은 이걸 걷잡을 수 없이 그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거는요, 꼭 승리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죠. 지더라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패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표만 의식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이 포지티브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는 선거가 돼야지 두려움과 그리고 과거로 자꾸만 가는 그러한 식의 선거는 이제는 유권자들이 많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유혹에 빠진다고 한다면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상대방이 흠집이 있으니까 찍지 말라가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찍어라. 그건 대표적인 그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좀 바꿔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뭐 화제를 좀 바꿔서 말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서 국민 8명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명절을 계기로 뭐 국민과 영상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감안한 그런 조치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처럼 뭐 코로나로 이제 상당히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소통도 하고 국민들에게 힘도 드리고 말이죠. 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 영상 통화도 그렇고 최근에 뭐 소래시장도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뉴스가 되지 말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맥주 먹는다는 공약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좀 이 국민들과의 뭐 영상 통화도 좋고 뭐 다른 방식의 소통도 좋고 자꾸 접촉의 길을 넓히는 게 저는 그게 상당한 유의 어떤 국민들 간의 어떤 견해 차이라든지 분열 갈등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정치라는 게 갈등의 조정이라면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되지 말고 상당히 좀 잦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지금껏 청와대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껴 왔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구속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구속된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사찰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배제 명단이잖아요. 예. 그런 배제 명단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는 사찰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명단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두 가지 면에서 정교하지 못하다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없는데 왜 실형 선고를 받았을까? 리스트는 없는데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블랙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능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전 정부에 임명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기를 다 채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빈도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정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이게 좀 그 설득을 할 때 좀 정교성을 좀 갖고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국정조사를 거론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인데 실현 가능성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을 거예요. 네.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합의해 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죠.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이제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딱 찍어서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블랙리스트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청와대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이게 프레임이 이제 씌워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명하고 나왔어요. 좀 일리 있는 해명이라고 보는데 단 판결문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예. 거기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등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판결문에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서 예. 그러니까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인데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있다라는 거는 판결문에만 의한다면은 윗선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의 어떤 임원을 참 바꾸려 하는 그런 게 항상 존재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제 산하기관에 있는 뭐 좀 간부들은 그냥 바뀔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100%가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으로 하는 게 맞죠. 임원도 그렇고 간부로 하는 게 맞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가 물론 대통령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권이 바뀌면 많은 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그게 아주 관행화돼 있거든요. 법원이 이번엔 그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거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앞으로 다른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뭐 연장이 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간에 이 관행은 반드시 바꿔야 돼요. 낙하산 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게 본질이 흐려집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낙하산 인사를 좀 배제하는 좀 그런 쪽으로 논의를 좀 좁히는 게 낫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너무 지나치게 블랙리스트로 몰고 가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좀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도 조금씩 뭐 네, 개선이 그렇습니다. 돼야겠죠. 이거는 예. 뭐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두 가지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보자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으고 그리고 대선 과정 속에서 참여한 사람에게 다 정당하게 페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줄 그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선 후보가 후원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자리를 보장한다는 나쁜 거를 그 전통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그랬어요. 정말 민주당 정부일까요? 100% 청와대 정부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다 일사불란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정부 때문에 특정한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똑같은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에요. 네. 정권이 바뀌면 사람 다 바꿔야 된다는 거. 미국식의 여권제도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 잠깐 바꾸는 것 그리고 장관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아까 신미숙 전 비서관 얘기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다 개입하는 건 아닌데 올해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하고 장관하고 뭐 어떤 그런 나름의 암묵적인 그런 교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산하기관장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걸 좀 아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예. 블랙리스트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적폐라는 차원 말고 예. 그냥 잘못된 관행, 물론 잘못된 관행이 적폐이긴 하다 하더라도 적폐가 갖는 우리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 말고 정권이 바뀐다고 다 모든 사람 다 갈아야 되는 거 이런 거 특히 산하기관에 공공기관 이건 잘못됐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 경기도 용어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0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기본소득을 확고하게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연간 50만 원 시작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600만 원까지. 1년에 6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이제 주는 셈이죠.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정확하게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면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재원 확보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연간 50만 원씩 100만 원씩 60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페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야권이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낙연 대표든 정세균 총리도 그거는 굉장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임정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이 논쟁에 끼어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좀 국민들의 혼돈을 가져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합리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뭐 퍼주기식이다라고 가져갈 경우에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슈를 선점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수도 있다라고 양날의 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예. 이 기본소득 개념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얘기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하고 이제 캐파가 다르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그렇죠. 하죠. 대선 주자이기 예. 때문에 그 의제라는 게 이제 논쟁을 촉발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하지 말자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하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예. 기본소득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느냐를 좀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워낙 입장이 달라요.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그 논쟁하고 또 다른 결의 논쟁이거든요. 이 논쟁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워낙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거든요. 보편복지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면 뭐 지하철이 무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기본소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재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그래서 이걸 대선 주자끼리의 어떤 의제 선점이라든지 지지율 상승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 정말 여야, 여당 내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